요즘 부쩍 주위에서 중국 주식 투자할 때가 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제 계좌를 보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 텐센트가 마이너스 70%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3분의 1 토막입니다. 앞으로 2배 올라도 여전히 마이너스 30%란 얘기고요. 이쯤 되면 진작에 손절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중국 주식들을 봐도 성적 비슷합니다. 제가 애플도 갖고 있는데 애플이 마이너스 20%라고 하면 대체 언제 샀길래 마이너스 20이 나오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제가 고점에 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주식이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텐센트 마이너스 40%라고 할 때 제 주위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역시나 저랑 비슷하게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 옆에 그림은 CSI 300 지수의 5년 그래프인데요. 최근 저점인 2018년 말보다는 그래도 높긴 하네요. 중국 주식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전 세계가 사실상 불황으로 가고 있죠. 주식시장도 빠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나마 기대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완화 내지는 리오프닝이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푸는 거냐 이렇게 부르신다면 저는 대략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풀 것 같아 지금도 조금씩 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상하이와 광저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는 지난 3월 중순까지 이른바 정밀 방역을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면 다른 지역에선 적어도 아파트 단지 하나를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봉쇄 기간도 최소 2주였고요. 하지만 상하이는 환자가 나온 동이나 아니면 더 줄여서 같은 층 정도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염자가 계속 늘었는데 3월 27일에 3,500명이 나왔고 그 통계가 나온 28일부터 도시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광저우가 요즘 상하이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저우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함께 중국의 4대 일선 도시입니다. 인구는 1,800만 명이고요. 인구 2,500만 명에 중국 부자들이 다 몰려있는 상하이만큼은 아니지만 상징성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중국 지역 내 총생산 GRDP 1위인 광둥성의 성도이기도 하고요. 개혁개방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상하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세다고 하는데 광저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표준말이 북경말, 보통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만다린인데 서양 사람들은 광둥어, 캔토니즈를 더 많이 알기도 하죠. 광저우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껴있어도 광둥어를 씁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 상하이 말을 쓰다가 외부 사람이 오면 보통화를 쓰는데요. 광저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광저우에서 그런데 어제까지 2,600명이 발생했습니다. 상하이에서 2,600명, 3,500명이 나온 다음에 봉쇄했던 걸 보면 광저우도 봉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오늘까지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광저우 전체를 봉쇄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틀린 거고요. 진짜로 제로 코로나를 5년은 이어가는 걸로 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베이징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베이징도 4월부터 6월까지 10주 동안 준봉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식당도 안 했는데요. 숫자는 그때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 별 조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 단지 전체를 2주 동안 봉쇄했는데 지금은 동 하나를 길면 3일, 짧으면 8시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건 누굴까요? 자연스럽게 이번에 2인자로 부상한 리창 전 상하이 당서기 총리 내정자로 연결이 됩니다. 리창은 상하이 봉쇄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는데 결국 2인자로 올라섰습니다. 시 주석이 얼마나 그를 아끼는지 알 수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리창은 상하이 봉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봉쇄 직전까지 정밀 방역을 계속 유지한 게 리창의 정책이었죠. 그러다 당시 기준으로 감염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전면 봉쇄에 들어간 거고요. 그때부터 리창은 뒤로 빠졌는데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리창이 뒤로 빠졌던 부분이겠죠. 리창의 주요 경력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저장성 성장을 했습니다. 저장성에는 알리바바의 항저우가 있고요. 또 중국의 유태인이라고 불리는 원저우 상인의 본거지인 원저우도 있습니다. 리창은 원저우에서 태어나서 원저우시 당서기도 했고요. 또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장수성 서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GRDP 순위가 광둥, 장수, 산둥, 저장 이런 순서인데요. 리창은 2위와 4위 지역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게다가 경제수도 상하이의 당서기도 했습니다.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유능하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상하이나 저장성, 장수성 공무원들을 꼭 만나보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 하나라도 더 끌어들일까 항상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 동안 경제 성과가 해당 지역 공무원의 핵심 KPI였습니다. 그런 DNA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하게 제 생각인데요. 리창은 15년 전쯤 시 주석이나 리창이 젊을 때 비서도 했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일 거고요. 그래서 시 주석에게 이제 제로 코로나 푸는 게 좋겠다는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국의 권위 있는 경제 매체인 차이시는 리창이 넘버2로 올라서자마자 아주 뜬금없이 2013년에 리창이 저장성 성장을 할 때 했던 인터뷰를 다시 게재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민영 경제가 중요하다. 기업이 많아야 시장의 활기를 띈다. 민간의 힘으로 공공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 이런 발언도 위주입니다. 또 정부가 만능이 아니고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리창의 경제 이론인 무산론 영웅도 소개했습니다. 무는 중국의 토지 면적 단위인데요. 666제곱미터, 200평입니다. 무산 영웅료는 무당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자금과 물자, 인력을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걸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유기업 구조조정에도 적용했습니다. 7명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결정됐을 때 유일한 기준이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충성심이라면 1등으로 꼽히는 차이치 베이징 당서기는 서열이 5위고 리창이 2위라는 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 주석이 원하는 건 권력의 유지 단 하나일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경제를 살릴 수도 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제로 코로나도 해제할 수도 유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건 다 수단일 뿐이죠. 최근 흐름을 보면 방역은 풀고 경제는 살리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급진적이고 대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신중스럽고 신중하게 변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요즘 상당히 바쁩니다. 지난주에만 올라프 숄츠 동일 총리를 비롯해서 베트남, 파키스탄, 탄자니아 이렇게 4개국 정상을 베이징으로 초청해서 회담했습니다. 이건 코로나 초기부터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까지 2년 동안 거의 아무도 안 맞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또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갈 예정이고요. 또 연내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간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요즘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중국으로선 이때 친해놔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시 주석은 3년임도 결정했으니 국내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신냉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그게 3연인의 큰 명분이었으니까요. 중국 경제는 요즘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통 부동산, 인프라, 수출 이렇게 세 개를 중국의 경제 3대 축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이미 죽었고요. 인프라 투자는 재정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던 수출이 10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3%였으니까 충격이 크죠. 중국의 월간 수출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코로나19 충격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마이너스 3.3% 이후 29개월 만입니다. 중국의 3대 교역국 내지는 지역이 미국, EU, 아세안인데요.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22.6%, EU가 9% 줄었습니다. 아세안만 20% 늘었고요. 중국의 주력 수출 모델은 전자제품같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을 미국과 유럽에 보내는 겁니다. 의류나 왕구 같은 저부가 제품은 지금도 많이 하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원재료를 아세안에 수출하는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유럽 수출이 줄고 아세안 수출이 늘었다는 건 주력 수출 모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상품별 형황을 보면 전체 수출액이 2,983억 달러인데 전자제품이 1,771억 달러니까 6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PC와 서버 같은 정보 처리 장치 수출이 16%나 줄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가전제품, 오디오, 미디어, 조명 이런 거 다 내려갔고 그나마 휴대폰이랑 자동차 부품 수출이 늘어난 게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물가는 안정적인 게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불황이라는 얘기니까 사실 좋은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불황 중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면했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지표를 보면 물가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선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10월 PPI가 작년 10월보다 1.3% 떨어졌는데요. 코로나19 여파가 남아있던 2020년 12월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작년 10월에 역대 최고인 13.5%가 오른 데 따른 반작용, 역기저효과라고 하고 기고효과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렸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CPI는 9월에 2.8%로 상당히 뛰었다가 10월에는 2.1%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PPI든 CPI든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수요가 부족한 게 낮게 나오는 이유로 보입니다. 처음에 제로 코로나는 아주 천천히 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로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빅테크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당국이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을 총괄하는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CAC가 최근에 인터넷 백서를 내놓으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중국의 빅테크는 당국의 무기나 아래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빠르게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볼 때 너무 커진 거죠. 이리저리 확장하면서 미디어를 장악했고요. 금융업도 다 가져갔습니다.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니 소비자 정보도 빅테크 손에 있죠. 손볼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다만 중국 지도부도 빅테크를 조이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규제들을 시원하게 풀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가는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